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12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시험합니다. 미국 전문가 제이한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목요일 경찰이 6월 3일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전국 26개 투표에서 일시적으로 투표를 중단한 투표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 지방선거 사무소를 급습하면서 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00명 이상의 조사관들이 과천에 있는 선관위 본부와 서울의 지방선거 사무소를 포함한 7곳을 수색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사임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용의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정치, 사회운동, 법률 및 시민사회를 전문으로 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정치학 및 국제문제 교수 셀레스트 에링턴은 인터뷰에서 이번 논란이 선거 행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기간 동안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3일 서울 송파구 4일이죠.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체육장에 참가한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에링턴은 2020년 대선 이후 미국에서 주목을 받은 선거 사기 서사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도둑질을 멈추라는 담론이 등장하는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링턴은 과거 선거 조작 및 또는 사기 혐의와 한국에서 도둑질을 중단하라는 담론의 등장을 고려할 때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를 관리하는 당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과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에링턴은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일부 유권자들이 향후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다른 형태의 정치 참여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과실, 위법행위, 부실한 계획으로 인한 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민주적 참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가 없다면 선거를 둘러싼 불신이 계속해서 시위를 부추기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한 제이하는 코리아 타임즈의 북미 편집장입니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그녀는 15년 넘게 미국 전역의 비즈니스, 문화, 사회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보스턴 글로브에서 일했습니다. 미국의 일개주보다 못한 땅덩어리에 지방자치제 불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도지사는 집권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뭐 있다 있고 다 없애라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총선과 대선의 선거 투명성이 더 그래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되고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30 분노에 갇힌 언론보도 잠실 봉쇄 시위 제대로 그렸나? 제목 부채가 갸우뚱해지게 만드는 제목이네요. 김예리 미디어 오늘 6월 10일 오전 8시 36분
비평, 참정권 침해, 재선거 요구 뒤에 부정선거론, 극우 성냥 뚜렷해져도 계속된 앵그리 2030 프레임, 재선거 고와 부정선거론의 접점 충분히 못 짚어 참정권 침해에 대한 2030 세대의 순수한 분노인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참정권 침해를 앞세워 외연을 넓히는 장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정 문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이하 잠실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초유의 부실 선거 관리가 드러난 사태 가운데 잠실 시위는 2030 세대의 분노가 응집해 터져나온 시위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위가 시작되고 전개되는 과정은 특정 세력과 무관한 청년의 자발적 모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조선일보의 투표도 못하는 나라 2030 분노 터졌다라고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실 시위가 첫 주말을 맞은 6일에서 7일에는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위 현장이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재선거만 외치자는 구호가 전보다 높았다. 일부 참가자들이 성적이나 부정선거 구호를 자제시키며 정치색을 경계하는 모습이 보였다. 조선일보는 잠실 시위를 잠실 참정권 집회라 명명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사에서 이번 시위를 이념 떠나 참정권 되찾기 운동으로 설명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일부 정치인과 유튜브가 합류하려 했지만 정치화하지 말라는 시민 단발에 모두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 8일 시위 관련 보도에서 집회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참정권 침해와 재선거를 내세우는 이들과 애초 주류였던 강성 부정선거 주장파가 충돌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게 뭐가 주객이 전도된 거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 청년층이 외연 확장을 꾀하면서 시위 현장을 단지 극우 시위로만 치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성관이 비판, 재선거 구호 앞세운 세력 면밀히 봐야. 그러나 지난 8일부터 시위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현장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에 더해 부정선거론자들이 외쳐온 스킵 더 스틸이 수렴됐다. 진영도 조직도 없다. 잠실 집회 이끈 2030 소셜 시티즌. 야당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 여는 협의하겠다. 즉답 피해. 조선일보는 지난 10일에 시위 참여자들이 이념과 진영, 정치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며 온라인 네트워크로 행동하는 소셜 네트지라고 규정했다. 앵그리 2030 타깃은 4050 위선. 요거는 중앙일보 기사를 가져왔네요. 언론, 참정권 침해, 시민분노와 현실정치 매개해야. 임재경 씨는 언론이 극우 세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점을 언론이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리내어 읽으면은 자꾸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많네요. 선거 부실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와 정치적 열망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반영할지 언론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언론이 해야 할 건 잠실에서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매우 구체적 대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선 투표제 도입, 선거제도와 선관위 구조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러 기사들을 짜집기식으로 풀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좌편향적인 평론가들만 인터뷰한 미디어 오늘 기자 같습니다. 제 느낌은. 무번호 용지로 혼란 심각, 작성 매뉴얼도 없었다. 박찬범 SBS 6월 12일 오전 6시 41분. 선관위가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안 맞는 투표소들은 기재를 실수한 거라 해명했습니다. 실수는 한두 번 잘못됐을 때 쓰는 말입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듯이 무번호 투표용지 때문에 심각한 혼란과 지연이 발생한 것은 진상규명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옥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무번호 투표용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년 번호를 부여받은 과정에서 혼란과 선거 절차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선관위는 그제 SBS가 보도한 특정 투표소들의 투표 인수와 투표용지 매수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한편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사과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위 대행은 본투표의 용지 인쇄 비율의 한선을 기존 60%에서 50% 낮췄던 이유는 자녀 용지의 보관이 어렵고 분실이나 도난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투표 참여율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거를 하는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뭐 돈 아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 투표용지가 어디로 뭐 잘못 반출이 돼가지고 부정선거에 이용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조심스럽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투표 참여율이 100%는 안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80대 20룰이 있습니다. 퍼키슨 법칙이라고 해서 한 8알은 인쇄하고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면 남는 용지들은 나중에 폐기 처분하면 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그 인쇄 종이가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간다고 이따위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푸틴 붕괴 임박 러시아 제2의 도시 공격에도 대응책 없어. 과대망상, 측근 숙청으로 정권 유지도 전장, 경제는 돈줄 저기. 6월 12일 오크라 게니찌가 지병사 온라인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철벽 안전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해 위신을 과시할 것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 직전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이 도시 주변의 군사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 제2의 도시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실을 세계에 생중계한 꼴이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을 때 푸틴이 쌓아온 호구는 무너져 내렸다. 2026년 6월 초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크렘린이 글로벌 사우스를 향해 러시아는 건재하다고 과시할 예정이었던 무대에서 개회 아침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시내 석유 터미널과 인근 크론슈타트 해군 기지를 직격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100km 떨어진 이 도시에서 푸틴 대통령이 기조강연을 하는 장소와 불과 10마일 상공을 검은 연기가 뒤엎었다고 영국 가디언이 6월 3일 보도했다. 표면적 위세와 그 뒤에서 진행되는 붕괴. 전쟁터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미 전쟁연구소 ISW가 6월 6일 공표한 전황평가 분석은 매핑 기법의 차이를 넘어 일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2026 춘계 하계 공세를 거의 완전하게 저지했다라고 하고 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반년 동안 러시아군이 새롭게 지배 또는 침입한 영토는 불과 40.64km평방미터에 그쳤다. 전년 같은 시기인 515.84km평방미터와 비교하면 10분의 1 이하다. 더구나 같은 기간 러시아군은 281.1km를 잃었다. 순감이다. 이 정도의 참상에도 푸틴 본인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적의 전진을 기다리지 않고 적의 생명선 자체를 끌어갔다. 러시아의 철도와 보급선에 대한 공격이다. 점령화 루한스크 주에서 크림에 이르기까지 보급으로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전선에서 83km 떨어진 연료기지마저 불에 탔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을 잇는 육상 회랑에서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가 후방지원 차량을 조직적으로 찌그러뜨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계속 호의 보고를 받고 있다. 왜 그럴까? 답은 단순하고 그가 거짓 보고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ISW의 6월 6일자 분석에 따르면 참모총장 왈러리 게라시모프는 자군의 비참한 성적을 감추기 위해 전과를 부풀린 호의 보고를 반복해왔다. 가디언지 5월 24일은 러시아 엘리트층의 동료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전혀 무의미하고 자멸적인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푸틴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러시아 경제계 관계자. 요새를 유지하기 위해 푸틴은 가족을 때리기 시작했다. 독재는 최고 권력자가 현실에서 가장 먼 곳에 앉는 구조다. 푸틴은 지금 자신이 쌓은 정보의 요새 안에서 패배를 승리로 잘못 읽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우클라인스카 프라우다 신문이 5월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5월 오랜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사실상 경질되고 경제 테크노크라트의 안드레이 벨로소프가 후임으로 앉은 이후 군 고위 관료의 체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혐의는 우크라이나 작전 실패가 아니라 부패. 주목할 점은 이들의 죄상이 모두 우크라이나 작전 실패가 아니라 부패라는 점이다. 진 장군을 진죄로 심판하면 전쟁 자체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횡령이라는 이름으로 때린다. 숙청은 허구를 지키지만 조직을 죽여갈 것이다. 경제도 같은 병에 걸려 있다. 엘리트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투자회사 이온 창업자 로만 트로첸코는 오랜된 경제 모델은 작동하지 않게 됐고 엔진은 정지됐다고 잘라 말하고 출산율이 지난 20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과 동원에 따른 노동력 유출을 꼽았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철강 회사 중 하나였던 세베르스타르 회장 알렉세이 몰다쇼프는 투자를 24% 깎으며 이미 마이너스 현금 흐름에 빠졌다고 밝혔다. 군수에게 이익을 빨아들여 민간의 포장마차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을 내심 인정하면서 대안을 갖지 않고 그저 하강 트렌드를 보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중얼거림이 폐쇄를 상징한다. 북한 같은 수준의 나라로 떨어질 거 아니냐는 얘기네요. 비교를 딴 데 할 데가 없으니까 본위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북한 정도 수준까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고 키신저옹은 러시아가 패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시베리아를 침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번 제 견해도 얘기했지만 이참에 약해진 러시아가 서러시아하고 동러시아가 분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신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음을 푼틴 단 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번 주말에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프랭크 앤드류스 CBS 뉴스 6월 12일 오늘날 이란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에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에 서명이 유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그러한 합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미국이 몇 시간 안에 이란에 매우 강력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고 가까운 미래 하르그 섬을 포함한 중요한 이란 석유 인프라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미국은 식욕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란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수요일에 미국의 공격이 이란 남부의 수도 시설을 강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위성 이미지와 비디오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는 시설이 미국에 의해 타격을 입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서명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논의가 이란 지도부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승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습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토론과 최종 요점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개념과 세부사항 모두에게 승인되었습니다. 해군 봉쇄는 이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곧 발표된 서명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이란 사령관은 미국의 공격 시 광범위한 전쟁 경고, 이란의 최고 군사사령관은 목요일에 미국의 자국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 더 강력한 대응을 촉발하고 더 넓은 지역을 새로운 불안정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의 보좌관인 메흐디 알타바이는 비슷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란을 위협하는 것은 중동을 불태우고 세계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오직 불법 정권만이 이 공허한 게임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 지역, 나아가 전 세계가 이 음모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과거의 헛된 방법을 반복해도 새로운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케네디는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이란이 좋아, 우리는 포기했어,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진실되게 말할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지만 물고기가 헤엄치듯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이란 자산 동결 해제에 대한 주요 요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하며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이란을 파멸시키자는 얘기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케네디는. 레바논 보건부는 목요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 군사 행동으로 인해 최소 3,711명이 사망하고 11,48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 공습과 지상 공격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독립국가안보연구소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과 남부 레바논 군대에 대한 공격으로 최소 4명의 민간인과 31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유엔 최고 책임자 레바논의 포괄적 휴전 촉구 헤즈볼라 무장 해제하라. 안토니우 구데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목요일 레바논에서 포괄적 휴전을 촉구하고 레바논 정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그룹의 무장 해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며 무기 독점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바논 정부 자체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같습니다. 레바논은 오랫동안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대리인 중 하나인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은 3월 2일부터 격화되고 있으며 양측은 4월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이 중재한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매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이란 전쟁 역량의 글로벌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이 다정한 대출 기관은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성장률이 전년 동기 2.9%에서 2026년 2.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평균 4%에 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더 및 길은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걸프, 중앙아프리카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든 전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라고 촉구.
이 하르그라고 발음하든지 카그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란의 핵심 그 석유 수출 기지를 트럼프는 여기를 장악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카타르 협상팀이 테헤란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카타르 관리가 CBS 뉴스에 말했습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만만에서 이란 화물선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레인에서 이란 드론 요격 후 어린 소녀 부상 보고, 인도 관리는 미국의 유조선 공격으로 3명의 인도 선원 사망, 미국 중앙사령부는 세테벨로가 이란에서 석유를 수령하려 시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봉쇄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배의 엔진룸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정리해보게 됩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님은 분명하다. 휴전 중에도 언제나 공격과 방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휴전 중의 나라이지 결코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항상 각성하고 전쟁 재발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엇갈리는 종전합의, 트럼프 이르면 주말 이란과 종전합의 서명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등등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YTN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이란 외무부 종전합의 결정 안 내렸다. 결론 도달 시 발표.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1일 현지 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이란은 종전합의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국경제, 트럼프 합의 통보에 논란 네타냐후, MOU는 최종 합의 아냐.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현지 시간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음을 암시하자 당시 이란 관련 안보회의 중이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깜짝 놀랐다고 CNN이 이스라엘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했다고 뉴스 1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미국의 공습으로 50개 이상의 이란 군사기지가 손상되었다고 위성 이미지가 보여줍니다. 폴 브라운, 멀린 토마스, 매트 머피 세 기자가 BBC 검증에서 보도했습니다. 6월 12일입니다. BBC 베리파이가 검토한 이미지에 따르면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전국의 기지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전문가들은 공군 제트기, 군함 및 탄도미사일 시설의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2월 28일 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 전역에서 13,000개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밤 걸프 해역에서 미군 헬리콥터가 격추된 후 미군과 이란군은 새로운 공격의 물결을 맞바꿨습니다. 주말 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은 공격을 주고받으며 이스라엘은 남부 베이루트와 이슬람 공화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 위성 사진들로 피해가 된 파괴된 에어크라프트 비행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군의 데미지를 입은 거, 스모크인 포트, 데미지드 쉬프, 이런 사진, 위성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코라라크 3월 1일자에 오버턴드 쉬프, 배가 뒤돌려진 거, 그 다음에 데미지드 건물들이 파괴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서 미국 전투기가 그 항공모함에서 비행을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의 사진을 게재했네요. 미국 비즈니스 그룹은 일부 중요한 광물을 중국에서 거의 얻을 수 없다. 마이클 마르티나 로이터에서
6월 1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비즈니스 로비는 수요일 중국의 제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의 4분의 3이 새로운 공급을 모색해야 하는 등 중국으로부터 중요한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2025년 4월에 도입된 중국의 규제는 첨단 제조업의 필수적인 특정 히토류의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10월에 중국 시진핑과의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중국이 현재의 모든 광물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향을 받은 38개 기업 중 29%는 중국 이외의 주요 광물 공급 업체로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답했고 47%는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선슈타인 US CBC 회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다각화를 중국에서 벗어나 대안을 찾기 위해 기업 부분에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광물에 대한 지배력으로 인해 경쟁국들은 적어도 일시적인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광물 공급망을 되살리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국 기업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과 정부 조달 특혜를 주는 한 국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이 공식적으로 되고 있는 한 시장 접근 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을 하면 뭐하나 중국은 사실은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한에 있어서는 저는 그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로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US CBS 보고서가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반도체 수출 어쩔? 뛰는 유가 위에서 나는 대한항공. 안갑성 매일경제 6월 12일. 화물운임 35% 급등 유가 충격 상쇄. AI 관련 고부가가치 화물 수송량 급증. 2분기 흑자 예상. 시장 컨센서스 상회.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 화물 특수로 이겨내고 있는 대한항공을 향해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산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설비 투자 호조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쟁사들의 공급망 차질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빅테크 기업들의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급증한 AI 관련 화물은 단가가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AI 관련 화물은 전체 항공화물에서 무게 기준으로는 7%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지만 가치 기준으로는 53.5%에 육박해 운임 상승에 대한 화주들의 저항이 극히 적다. 여객 부문 역시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선방하고 있다. 1분기 기준 대한항공의 전체 여객 매출 중 74%가 미주, 유럽, 중국 등 LCC가 현실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장거리 및 독점적 노선에서 창출되고 있어 단가 인하 경쟁의 타격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1분기 실적을 좀 분석을 해서 별도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7조 차기 구축함 사업 단했다. 현대중공업은 0.5점 점차로 제쳤다. 한예나 양지호 조선일보에서 두 기자가 6월 11일 보도했습니다. 현대중공업 1.2점 보안 감점이 당락 가른 듯. 보안 감점. 11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위산업청은 이날 KDDX 상세 설계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별 업체 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각 사에 통보했다. 이후 각 업체가 평가 근거 등을 확인하는 등의 이의 신청을 포함한 후 후속 절차를 거쳐 둘 중 한 회사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방사청과 세부 협의를 거친 후 KDDX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게 된다.
양측의 점수차는 0.5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로 선정된 쪽은 해외에서도 한국 차세대 구축함을 주도해 만드는 사업자라는 타이틀도 갖게 돼 해외 수주에도 적잖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D 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조감도, 왼쪽은 하나오션의 KDX 함정 모형 각사가 제공한 사진을 게재했네요.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이 0.5점 차로 앞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산업계에서는 감점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 HD현대가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소송을 제기해 한 번 더 반전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평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가 이전에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방사청의 평가는 과연 무엇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갈등 대결의 서막, 폐허. 고대 로마 유적과 같이 생겨서 층층이 난제로 쌓여온 현실을 평탄화, 평준화 작업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불도저 기법으로 통한 평탄화와 평준화는 현실적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좌양 평준화, 과거 방향으로 이동은 물리적 과거에서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향 조정, 미래 방향으로 이동, 오늘의 기준들을 미래 방향으로 밀어내야 해결책이 가능하다. 부하를 미래로 이동시킨다는 거죠. 갈등 해결의 서막, 관리적 의미로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이 확실하면 적색불록인 것이다. 좌양은 불가능하므로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라. 사회조직의 소통구조를 비난해서 대안 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성적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남아있는 갈등들을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제약자원에 대해 적극적인 자원 확정 수단을 실행하고 자녀 갈등을 전략과 정보 시스템의 역할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도 템플릿 자료를 오래간만에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보수 선언도 조금 메인테넌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술을 한잔 하면서 보수회의를 했는데, 남들이 보수회의를 한다면 그 좌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보수 메인테넌스 회의 팀이라고 회의하자, 그게 술 한잔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저하고 단짝이 180 나가는 덩치인데 그놈하고 좀 아재 개그식으로 어제 우리 둘이 만나는 것을 이제 보수회의, 메인테넌스 회의를 하자고 아재 개그를 어제 했는데, 제기 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좀 요즘 생각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요즘 좀 밀린 것 같다. 노사관계만 주창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세 군데가 겹치는 그 교합 부분, 이것이 그 갈등, 충돌 이런 것이 아니고 자정장치가 작동돼야 되는, 이 자정장치는 그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그 언어를 제가 채택해서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의 자정장치가 가동돼야 된다, 구동돼야 된다 하는 그것이 참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한미일 동맹과 자유자본주의 경제에 이것을 아주 튼튼한 쐐기로서 박아가지고 튼튼한 우리의 자주국방 강한 정부가 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